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으로 정치권이 연일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전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 이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잠시 뒤에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잠시 뒤 현장을 연결할 것이고요. 민주당에서는 1차 슈퍼위크를 앞두고 이낙연 전 대표가 의원직 사퇴에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정치권 주요 이슈 최창현 용인대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잠시 뒤에 윤석열 전 총장이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자, 어떤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까? 아무래도 지금 고발 사주 의혹이라는 이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 같아요. 예. 근데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은 이제 무관하다고 얘기하겠죠. 네. 그리고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사주를 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전 총장이 그 당시 총장이니까 예. 지시 또는 묵인했다. 그래서 그 손검사, 손준성 검사잖아요. 네. 손 검사에게 전달되고 그것이 김웅 당시 후보자, 미래통합당 의원 후보자에게 전달돼서 이제 그게 당에 전달되고 그 제보자가 이제 그 매체에다가 네. 뉴스버스라는 매체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다 전달했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쪽 예. 여당 쪽에서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검찰이 야당과 공모해서 여권 인사들 고발한 사건이다. 이 고발하려 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겠죠. 그동안 윤석열 전 총장이나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이게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잠시만요. 또 윤석열 전 총장이 기자회견장에 왔습니다. 자, 윤 전 총장의 기자회견 내용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뭐 이미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지만 지금 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서 과연 되겠냐? 번번이 그 선거 때마다 이런 식의 그 공작과 선동을 가지고 이렇게 선거를 치르려고 해서 되겠냐 하는 정말 한심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국민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도 있고 또 우리 기성 정치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도 있습니다. 앞으로 좀 정치 공작을 하려면 좀 잘 준비해서 제대로 좀 하고 그리고 뭐 인터넷 매체나 또는 무슨 재소자나 또 의원들도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우리 국민들이 다 아는 그런 메이저 언론을 통해서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또 어디 재소자 들먹이지 말고 좀 국민들 누가 봐도 좀 믿을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좀 문제를 제기할래도 좀 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는 시나리오가 하도 뻔해가지고 그리고 이게 어떤 그 페이퍼 종이 문건이든지 디지털 문건이든지 간에 작성자 그 출처와 작성자가 나와야 그게 확인돼야 그것이 어떠한 신빙성 있는 근거로서 그걸 가지고 의혹도 제기하고 문제도 삼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게 없는 문서는 소위 괴문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괴문서를 가지고 국민들을 갖다 이렇게 혼동에 빠뜨리고 오늘도 제가 보니까 제가 뭐 중앙지검장 때 그 성남에 어디 그 조직폭력사범 중앙지검 강력부에서 수사를 하면서 어느 대선 주자 당시에는 시장이었는지 지사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재소자의 또 말을 빌려가지고 하필이면 이때 제가 그 당시에 그 분에 대한 비리를 대라라고 수사팀에서 강요를 했다고 하는데 정말 터무니없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거를 인터넷 매체에다가 제일 먼저 제보했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전부 다 알고 계시죠? 그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여의도판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고 저도 들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아마 전부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언론의 제보부터 먼저 한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공익제보자가 됩니까? 그렇게 폭탄을 던져놓고 숨지 말고
당당하게 나와서 그 디지털 문건의 출처, 작성자에 대해서 정확히 대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검찰이라는 데가 엄정하게 조사하는 데지 요건도 맞지 않는 사람을 언론에다가 제보하고 다 공개한 사람을 느닷없이 공익제보자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관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공익제보자가 되면 이 공익제보라고 하는 것에 그 취지에 맞는 것입니까 이게? 저는 정치인들에게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거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나 국민들께 무한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의혹을 제기하고 검증을 요구하려고 하면 정상적인 자료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그것이 허위일 때는 당당하게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고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20년 전에 김대엽 사건이나 기안건설 사건 같이 그렇게 허무맹랑한 일에 허물어지고 판단을 잘못하실 분들이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정치 공작 제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저 하나 그런 공작으로 제거하면 정권 창출이 그냥 됩니까? 당당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국민들께서는 진행 중인 내용들을 좀 꼼꼼하게 잘 보시고 다시는 이런 정치 공장에 현혹되지 마시고 재소자 어디 그다음에 인터넷 매체 그리고 인터넷 매체가 한번 보도하면은 정당의 전현직 대표와 의원 뭐 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벌떼처럼 나서서 떠들고 저를 국회로 불러 주십시오. 당당하게 저도 제 입장을 얘기하겠습니다. 치사하게 숨어서 오지 말고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면 책임질 각오를 하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김웅 의원 기자회견 보셨을 텐데 좀 어떻게 보셨는지 입장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행사가 있어서 그 입장문만 제가 좀 봤는데 뭐 특별한 게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보자 뒤에 어떤 배경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계신데요?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린 게 전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아마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네. 총장님, 그 방금 국회로 불러달라 당당히 말씀하시겠다 했는데요. 그 여당 차원에서 무슨 국회에서 진상조사를 한다면 출석하시겠다는 뜻입니까? 아니 저를 무슨 현안질의 이런 데서 소환한다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제가 응하겠습니다. 네. 오늘 네. 김웅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손준성 검사로부터 고발장을 제출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여러 분 발언들을 했거든요. 만약에 이제 홍 검사로부터 이제 검찰에서도 감찰하고 나중에 아니면 수사까지 하겠지만 그러니까 신속하게 나는 조사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상식적인 맥락에서 한번 보십시오. 저희 처와 한동훈 검사장의 그 채널A를 두 건을 묶어서 고발장을 쓴다는 것도 상식에 맞지 않고 저는 그 어느 언론의 그 고발장 내용들을 좀 인용을 해서 썼는데 그러지 말고 그거를 좀 크게 사진을 찍어서 그대로 좀 공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좀 언론을 통해서 잠깐 보니까 이게 도무지 검사가 작성했다고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고 그리고 지금 제 처에 무슨 주가 조작 의혹이냐 하는 게 지금 특수부에서 1년 6개월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경찰청에 2013년 그 무슨 내사 첩보 보고서인가 하는 것이 그게 도대체 어떻게 뉴스타파에 유출이 되며 또 뉴스타파가 한번 공개하고 나니까 메이저 언론들이 벌떼처럼 그거를 보도를 하고 이렇게 나갔는데 그거는 그 첩보 보고서에 관련된 거는 금방 확인해 보면은 주가의 변동도 없고 그 사람이 관여했다는 것은 조사도 금방 끝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것도 시기도 그게 벌써 11년 전입니다.
제가 결혼하기도 전이고 제가 그거를 못알아 야당에다가 던져서 고발을 해달라고 하며 정상이 아닌 사람이라면 몰라도 그리고 한동훈 검사도 그 당시에는 실명이 나오기도 전이에요. 그래서 성명불상이기 때문에 일단 인권부에서 조사를 한 다음에 중앙지검에다가 제가 남부지검 사건까지 전부 끌어다가 중앙지검에다 압수수색 등 수사를 제가 지시를 했는데 도대체 이거를 야당에다가 줘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 뭐가 앞뒤가 맞는 거지 뭐 유리한 게 있습니까 저한테? 한동훈 검사 그 사건도 그 담당 부서에서 9번에 걸쳐서 무혐의를 올렸는데도 결재를 안 해주는 검찰 아닙니까? 그러면 명예훼손이라고 하려고 그러면 한동훈 검사 사건 자체가 혐의 없음 결정을 해야 그 다음에 명예훼손 문제가 거론이 될 수 있는데 채널A 갖고 도대체 장사를 얼마를 했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야당이 고발장을 내면은 그거 수사할 수 있습니까? 저 자체도 수사에서 배제가 됐어요. 그리고 대검 실무진과 중앙지검의 의견이 맞질 않아서 수사심의에 회부하려는 것도 못하고 계속 수사를 지휘권을 박탈하고 했는데 도무지 무슨 그거를 야당을 통해 갖고 고발을 시켜 갖고 뭘 어쩌자고 한다는 겁니까? 상식에 맞아야 뭐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네, 또 한 가지만 또 뭐. 수사정보 정책관이 네. 검찰총장 네. 없이 움직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아니 정당한 일이라면 자기 원래 본래 하는 일이라면 저 대검 차장 총장한테만 보고하는 게 아닙니다. 총장한테 먼저 보고하고 차장한테 보고하든지 차장 보고를 하고 총장한테 보고를 하든지 절차를 다 거쳐서 하는 것이고요. 그 이외의 일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죠. 그리고 그 당시는 총선 전이기 때문에 거의 하루 종일 저 각종 그 선거사범 사건에 대한 지휘에 분주할 때입니다. 선거가 코앞인데 상식적으로는 말이 되는 걸 가지고 해야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수사정보 정책관이 네. 검찰총장 지시 없이 움직일 수 있는 자리. 움직일 수도 있죠. 자기가 누구 만나고 누구하고 문건 주고받고 만약에 그런 게 있다고 한들 그런 걸 다 총장한테 보고하고 뭐 결재받고 옵니까? 더구나 한번 보십시오. 그 보도에 난 그 고발장 내용 그 언론에서 인용한 걸 보면 4월 3일 날에 일어났던 일들이 막 4월 3일자 고발장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거는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 말씀하시죠. 지난번에 네. 이 의혹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근거가 있으면 자료나 이런 게 있으면 대보라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근거로 네. 한동성 본행이라고 쓰여져 있는 그런 파일이 텔레그램 채팅 타임이 자료 캡처가 됐는데 그 정도는 이제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김갑동이라고 하는 공직자가 뇌물을 받아 먹었고 내가 그 현장에서 그걸 봤습니다. 해가지고 뭐 목격자라고 하면서 박아무개라고 해서 제가 진정서를 딱 써서 보냈어요. 보냈는데 나는 그거 쓴 적 없다 그래 박아무개는. 그럼 그 문서가 뭡니까? 그게 괴문서 아닙니까? 문서가 있고 이것이 디지털 형태든 지면 형태든지 간에 그 출처와 그리고 작성자가 딱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지난 6월인가 7월 달에 뭐 저에 대한 무슨 엑스파일이라는 거, 그죠? 그 장모라는 분이 얘기를 했는데 그럼 그게 출처가 있습니까? 그 문서를 작성한 사람이 누군지 나옵니까? 그게 있어야만 근거 있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적어도 선거에 나온 공직자에 대한 검증은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이 조금 전 들으신 대로 기자회견을 열어서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모습입니다.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같은데요. 먼저 의혹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총선 직전이었고 왜 내가 당시에 고발장을 야당에게 넘기겠느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주장을 폈고요. 그리고 출처도 아직 확인이 안 됐고
작성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비판을 하면 안 된다. 괴문서에 불과하다라는 주장을 폈고요. 국회에서 불러주면 언제든 나가서 해명하겠다라고 했고 신속한 조사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자, 윤석열 전 총장의 기자회견 내용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최창현 교수님, 예. 자, 윤 전 총장이 본격적으로 대응에 나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짤막하게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만 이야기했거든요. 자,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게 보도가 된 게 9월 2일이었죠. 예. 9월 2일 날이고 오늘 이제 8일이니까 벌써 엿새가 됐는데 이게 계속 일파만파 파장이 커지고 있어요. 예, 오늘 오전에 김웅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김웅 의원의 말이 대단히 오락가락했어요. 제가 여러 가지 적어봤는데 네, 제 스스로가 어떻게 가닥을 못 잡겠어요. 김웅 아, 의원의 말을. 예, 다 적어봤는데 제가. 네, 오늘 기자회견의 내용도 같이 적어봤는데 수미가 전혀 상관하지가 않아요. 예, 앞뒤가 맞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보는 관점과 입장에 따라서 전부 각자 해석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해찬 전 대표도 이게 감사원장 검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공작일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야당의 공작이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서로 공작이라고 얘기하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린 윤석열 후보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해서 얘기했던 건데 네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을 한 것 같고 제가 쭉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예, 이건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드러낸 것 같아요. 네, 제가 맨 처음에 이 사건이 보도됐을 때 제가 느낀 감으로는 그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와의 갈등이 굉장히 고조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예, 그리고 좀 만약에 이런 거를 만약에 지시했다면 또 묵인했다면 대단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였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예,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맞으면 정권에게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고 정권과 대립 이제 각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런 위험한 짓을 할까? 그러니까 무슨 윤석열 전 총장이 그 당시 총장 때 뭐 대단히 정의롭고 뭐 도덕적이고 뭐 정당에서가 아니라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런 것들을 하면 더 위험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그런 걸 좀 약간 느껴서 지금 얘기 중에서 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무슨 일이 있겠느냐, 야당이 왜 고발을 시키겠냐 이런 얘기가 뭐 그런 맥락인데. 국회에서 또 불러주면 나가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국감이 이제 곧 열릴 거 아니겠어요? 예. 지금 정기국회 열린 거니까. 네, 그러니까 지난해였나요? 그 국감 이제 열린 적이 있어요. 10월 달에. 예. 그때 이제 그야말로 열변을 토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네. 때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이건 여러 가지 의혹은 분명히 있어요. 윤 네. 총장이 저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윤 후보가 얘기한다고 해서 의혹이 풀리는 건 아니죠. 네, 워낙 뭐 여러 가지 또 논리를 이제 짜맞추다 보면은 뭐 그야말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손 검사가 쓰고 김 의원에게 전달하고 제보자를 하고 그런데 여러 가지가 지금 구멍이 너무 많잖아요. 예, 제보자 아까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저도 들었어요. 우리 앵커께서 들으셨을 거 네, 아니에요. 들었습니다. 누구라는 거. 예. 여의도 바닥에 다 돌아다니는 얘기고 그렇다면 이제 제보자가 공익신고도 했고 신변이 보호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 김웅 의원도 얘기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글쎄요 이걸 뭐 저는 그쪽에 전문 지식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괴문서의 성격이 강한 거예요. 어쨌든 네. 간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빨리 수사에 들어가든지 그러니까 윤 총장하고 윤석열 후보하고 이것과 관련된 김웅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국회 불러가지고 예.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얘기를 좀 하든지 이래야지 언론마다 너무 다르고 또 어떤 경우는 김웅 의원이 얘기하는 것들이 어떤 언론에 보도가 되고 어떤 건 빠지고 또 그 뉴스버스라는데도 그래요. 9월 1일 날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김웅 의원하고 기자하고. 예, 근데 거기서 또 하나도 뺐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윤 총장은 무관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김웅 의원이 그 얘기는 또 보도 안 했다 해서 그거 또 설왕설래하고. 네, 이건 빨리 그러니까 윤 후보 얘기처럼 말씀처럼 뭐 수사를 빨리 진행하든지 예, 국회 불러서 진상을 규명해야지.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어요? 일주일이 지나갔어요. 이 대선 국면이 아주 중차대한 시기에 그러니까 대선이 왜곡되고 예, 정책은 묻히고 다른 걸 다 덮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건 유권자들 위해서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 취지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키맨으로 불리는 김웅 의원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는데요. 그래서 사실상 의혹이 해소되지는 않았다. 그런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김웅 의원의 회견을 또 듣고 오겠습니다. 정권 고발장 등을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이를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조작 가능성을 제시하고 명의를 차용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현재 저에게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고 그 진위 여부는 제보자의 휴대전화와 손모 검사의 PC 등을 기반으로 조사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하루빨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공익 제보자 신분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은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나중에 밝혀지면은 제 이야기의 진위도 확인이 저절로 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분 신원이 밝혀지면 제보 경위도 아마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웅 의원의 기자회견 아침에 들으시고 오히려 더 헷갈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자, 김웅 의원이 제보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신원이 밝혀지면 제보 경위가 아마 밝혀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또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이 제보자가 워낙 조작 경험이 많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도 했죠, 김웅 의원이. 그게 이제 아까 윤 후보도 예. 그런 얘기를 했는데 조작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게 그 사람의 신원이 특정되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걸 밝힐 수 있다 이런 의미인데 공익 제보자이기 때문에 일단 신원을 밝힐 수 없는 밝힐 수가 없는 상황입니까? 거죠. 지금 검찰에 공익신고를 접수한 상황이고 예. 그러니까 뭐 이건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공익신고법에 따라서. 단지 예, 이제 예. 그 사안이 공익신고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 아까 윤 후보는 이제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 걸 막 이렇게 해줬다라고 또 비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뭐 그렇습니다. 관점이 다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키맨이 김웅 의원이긴 한데 김웅 의원이 저렇게 자꾸만 아주 그 명확치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고 제보자는 사실 숨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숨은 거죠. 네. 보호를 받는 거니까 그 정식으로. 보호를 받는 겁니다. 네, 예. 그렇게 된다면은 이거는 계속 추정이에요. 계속 추정이고 가정법이고 추론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네. 수사 당국이 제도된 진실을 밝히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방법이 없고 이제 이 검찰이 수사를 하려면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야 돼요. 예. 네, 검찰은 수사는 이제 검사에 관련된 수사는 공수처가 하는데 네. 공직선거법 위반 등 경제범죄 이런 것들 6대 범죄는 검찰이 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검찰이 공모를 해가지고 선거법을 위반했다라고 할 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거고 네네. 단지 판결문이 거기 첨부가 돼 있다며요. 거기 그 텔레그램에. 그럼 판결문에 그 로그온을 찾아낼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럼 그거를 만약 했다면 그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죠. 실명 판결문을 이제 쓴 예, 거니까. 예.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면 그건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얼마든지 수사할 수가 있는데 지금 또 많은 시민단체가 지금 윤 후보를 고발을 했더라고요 또.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중에서 이제 법이 거기에 해당하는 법이 있다면 수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 좀 빨리 수사를 들어가든가. 단지 이제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검찰이나 공수처나 수사에 부담을 느낄 수는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윤 후보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 가지고 계속 끌고 가고 대선이 끝나고 또 밝혀진다? 이건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윤석열 네. 전 총장이 한 일주일 이 네. 보도가 된 지 한 일주일 됐는데요.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잖아요. 그 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뭐 지지율도 그렇고요. 지지율도 정체 예. 상태고 여건도 좋지 않은 것 같고. 자,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승부수를 띄웠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뭐 승부수라는 거는 자기가 승리하기 위한 승부수인데 적어도 예. 이 상황을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지지율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겠다. 부정적 영향을. 그런 판단이 가능한 거죠. 예. 윤 총장이 개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꾸 이제 언론의 일부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아무튼 윤 총장의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당시 네. 그 검찰의 수장이었기 때문에 그 손 검사라는 분하고 대단히 측근이다 손 검사가 뭐 이런 얘기가 자꾸만 나오니까 유권자들이 인식하기에는 이게 뭔가 윤 총장이 관여돼 있구나, 인발부돼 있구나라고 인식이 자꾸만 되기 시작한다면은 그동안 그건 아주 부정적이죠. 그동안 윤석열 전 총장이 저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다가 말실수를 많이 했잖아요. 말씀 많이 했죠. 그래서 그동안 가능하면 입장을 밝히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자신의 주장을 저렇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 이제 말실수는 이제 윤 총장은 검찰만 있었잖아요. 예. 이게 대선 후보니까 여러 뭐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뭐 여러 가지를 언급하는 거 아니에요. 네. 원전도 그렇고 예. 대구 관련도 그랬고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것도 그러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원래 계속 관심 갖던 분이 아니니까 실수가 나오는 건데 이건 거의 전공에 가까운 부분이에요. 예. 아까 말씀하는 게 보니까 얘기하는 걸 보니까 윤석열 후보의 옛날 그 이제 좀 국감 때 네. 10월 20일 날 국감을 기억하는데 그때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잖아요. 그건 뭐 좋게 본 사람도 있고 나쁘게 본 사람도 있겠지만 예. 대체는 대단히 당당하다고 봤잖아요. 예.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모습과 비슷해요. 저건 다시 말하면 말실수라기보다는 저거는 자기가 느끼기에 적어도 제 느낌에는 자기 가슴속에 있는 걸 그대로 드러내는 것 같아서 지시하고 묵인을 해놓고 저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아주 포커페이스가 아닌다면은 그런 예. 느낌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솔직히.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김웅 의원이라든지 윤석열 전 총장이 직접 국회에서 소상하게 밝힐 필요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럼요. 예. 네. 그러니까 이 조사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국정조사도 있을 것이고 이제 국감이 열리니까 국감에 법사위에 출석할 수도 있고 증인을 출석할 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검찰 수사도 있을 수 있고 공수조사도 있고 여러 가지의 그 방법이 있고 지금 당무감사나 뭐 당해감사나 조사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국민의힘에 그리고 지금 검찰에 또는 법무부에 감찰이 있는데 감찰도 강제 수사에는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그건 여러 가지 해야 되겠죠. 감찰도 하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조사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보다 역시 밝혀지는 거는 강제 수사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윤석열 캠프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겠냐라고 물었더니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겠냐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지금 모습 보면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읽히는데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더 맞다고 봐요. 네. 이걸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지금 우리나라 매체가 워낙 많잖아요. 예. 그 전부 정확하지 않은 것들도 많아요, 보도가. 네. 여러 가지 보도가 얽히고 설키고 이런 가운데 계속 이게 이제 하나의 상승작용을 일으키거든요. 예, 예. 근데 그걸 계속 방치했다가는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을 거예요. 네. 이게 어떻게 어느 게 맞는 건지 진상이 지금 전혀 모르는 거잖아요. 예, 예. 누가 보낸 게 맞는지 제보자가 지금 떠도는 얘기들이 맞는 건지 제보자는 또 그걸 부인하고 있더라고요. 또. 윤석열 전 총장이 저렇게 적극적으로 나선 배경에는 최근 지지율이 주춤하고 있고 특히 경쟁자라고 볼 수 있는 홍준표 의원의 지지율이 심상치가 않잖아요. 그 영향도 크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그런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갔겠죠. 대세론이 흔들릴 수 있고요. 만약에 지금 계속 앞서 나가는데 계속 쓸데없이 개입해서 예. 지지율을 하락시킬 염려가 있다면 개입하지 않았을 거예요. 개입이란 네. 말은 그래서 어떨지 부적절할지 모르겠는데 나서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지지율주 지지분이라고 지금 홍준표 후보가 막 거길 치고 들어온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 이것까지 같이 이제 맞물린다면 뭐 지지율에 상당히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판단을 했겠죠. 홍준표 의원 지지율 상승이 민주당 열성 지지층의 역선택 때문이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아니면 최근 20, 30대 젊은 층의 지지가 큰 역할을 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최찬일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역선택 일부 좀 있었다고 봐요.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홍준표 후보가 갑자기 막 치고 올라왔잖아요. 네. 갑자기 치고 올라온 거를 저는 역선택만으로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기 뭐 투기합법이라고 존재감 설명서 부각 저에게 있었는데 저것도 있지만 젊은 20대들의 지지율이 높은 게 여론조사상 나타나더라고요. 네. 그건 요새 최근에 몇 가지 공약 정책을 얘기한 게 있어요. 사시부활이라든지 예, 예. 또 수시 폐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20대들이 바라는 바거든요. 다시 말하면 20대가 제일 갈구하는 가치가 공정, 상식 이런 거 아니에요? 20대뿐만은 아니겠습니다만. 예, 예. 사실을 다시 부활하는 건 로스쿨을 폐지하는 거나 마찬가지면 과거 로스쿨을 만든 취지는 맞지 않아요. 사시가 막 연대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기수로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폐지하는 건데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사실 다시 부활해서 실력으로 하자. 예. 떨어지면 할 수 없고 근데 로스쿨은 돈만 사면 들어가느냐 뭐 이런 인식이 깔려 있다고요. 그런 공약들이 젊은 층의 니즈에 적합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말하자면 자유 경쟁이 원래 보수에 맞는 가치인데 네. 젊은 사람들은 보수 진보가 아니고 실용적인 걸 중시한다고요. 예, 예. 그런 것들이 부합한 게 아닌가. 사형제 부활과 사형제 우리나라가 폐지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인 사형제 폐지 국가니까 예, 예. 사형제 다시 부활하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맥히면서 어떤 또 정권 교체론이 자꾸만 희석되면서 윤석열 후보로의 정권 교체가 좀 어려운 게 아니냐라는 보수층의 우려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1차 선거인단 투표가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이재명 지사가 과반을 넘게 충청에서 얻었기 때문에 이번 1차 선거인단 투표가 굉장히 중요한 중요하겠죠. 선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충청에서 의외로 이제 이재명 지사 본인도 이렇게 많이 나올지 몰랐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흔히들 말하는 그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그러잖아요. 본선 경쟁력이 있는 후보에게 밀어주자 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여당을 지지하는 이제 유권자들께서 이 지사가 이제 지지율이 이제 계속 높게 나왔으니까 예, 예. 이 지사로서의 어떤 그
본선 경쟁력이 높다. 이낙연 후보보다 아마 그런 판단이 충청권에 이렇게 과반 넘게 나온 것 같고 예. 그게 앞으로 선거인단 이제 슈퍼위크가 이제 이번 주말 아닙니까? 그때 이제 선거인단들 일반 선거인단의 인단에 그 표심에도 좀 영향을 좀 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재명 지사 이제 강한 리더십 내세우면서 이제 표심을 좀 더 다져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이낙연 전 대표 측 이 지사에 대한 견제를 이어갔습니다. 자, 이재명 지사, 이낙연 캠프 홍익표 정책총괄본부장의 목소리 차례로 듣고 오겠습니다. 확고한 실용적 민생개혁 의지, 기득권의 저항을 돌파하는 굳센 용기와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저 이재명이 적임자라고 자부합니다. 정치적 유산도 세력도 없는 저 이재명이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국민 여러분의 성원 덕분이었습니다. 한 명의 공직자가 얼마나 많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결과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정책 검증, 정책 논쟁은 계속 가는 거죠. 기본 시리즈가 아무래도 좀 문제가 되겠죠. 기본 대출 같은 경우는 사실 금융권에 있는 분들은 우리 금융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윤석열 후보와 엎치락뒤치락 한 상태고 한 25%에서 28% 정도의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이게 변화가 전혀 없다는 거죠. 도덕성 문제를 포함한 검증을 이 당내 경선에서 네거티브 프레임으로 이재명 후보가 피해갈 수 있겠지만 본선에서 아마 야당과 그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하는 공세가 집중적으로 때 그건 과연 어떻게 타개할 거냐 하는 우려도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이번 주말 1차 슈퍼위크가 열리긴 합니다만 진짜 승부는 추석 이후에서 호남 경선이 될 것이다라고 많이들 예상하더라고요. 그렇게 보십니까? 호남에서 이긴 후보가 항상 이제 본선에 가는 거니까 호남이야말로 다른 지역보다도 전략적 투표를 많이 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다음 충청에서도 이제 그런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적 투표 아니었겠는가. 본선 경쟁력이 높아 보이는 후보에게 찍었다면 호남에서도 마찬가지고 단지 이제 호남에서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다른 지역보다 좀 높게 나오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전을 모색할 수 있는데 게다가 오늘 또 이낙연 후보가 또 의원직을 사퇴를 얘기했어요. 이런 여러 가지가 과연 어떻게 이제 맞물릴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만만치는 않을 것 같긴 해요. 지금 이 추세가 자꾸만 이제 밴드웨건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표쏠림 현상. 이런 것들이 이재명 후보에게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민주당 내 지지자들에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열 용인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